이번에 배울 것은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인데, 개항 이후에 우리가 서구 열강과 접촉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겠지. 옷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갓이나 뭐 전통적인 복장을 입었다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 서광범이라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냐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거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는데 딱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식산 흥업이 강조가 되면서 근대 시설, 예를 들면 뭐 전차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던 시대니까, 뭐 옷이나 음식 같은 것도 그 전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체감할 정도로 생활이 변화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도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97년에 대한제국 시기가 오니까 당연히 이 20년 사이에도 수많은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지만, 막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된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내용을 보면, 자, 개항 이후 한성의 모습 점점 변해갔다. 뭐 전봇대라든지 전철 선로가 있다. 그래서 이 한성이라는, 지금의 서울이지,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데, 이 전봇대나 전철 선로가 있는 걸로 봐서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전차라 그러지, 전차라든지 전기가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운행을 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요 교과서 밑에 있는 이 지문은, 그지? 전신주라든지 뭐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이제 경인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이 차례로 가설됐다고 하는데,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철도이고 1899년에 개통이 되지,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인데 1905년이고, 경의선도 서울과 의주를 이어주는 건데 역시 1905년에 일본이 이 철도라는 것이 전쟁 수행이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철도는 근대적 시간관념,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고,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겠지. 하지만 당연히 이런 용도로도 쓰이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도 자체가 잘못이 있다기보다, 우리도 지금 기차를 잘 타고 다니니까 결국 그 철도를 깐 일제가 어떤 의도로 사용했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지. 자, 전기와 전차를 보면, 자, 전기는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을 가설하면서 도입되었다. 이때는 1887년이야. 그러니까 대한제국 전인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역시 한미합작으로 세워진 한성전기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차 선로를 가설해서 전차를 운행함으로써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전등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전기의 힘으로 전차를 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대한제국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신은,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신을 경쟁적으로 가설했다. 전신이라는 게 뭐냐면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전달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보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전신을 깔아두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기네 본국에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경쟁적으로 가설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일찌감치 뭐 1880년대에 이미 깔려 있었겠지. 그치? 그리고 전신에 이어서 전하도 가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신을 경쟁적으로 가설했는데 보통 1885년쯤이라고 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 이런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군이 들어왔는데 다음날 바로 일본군이 들어오잖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뭐겠어. 전신으로 빨리 정보를 전달했겠지. 그 다음에 전하도 가설됐다. 전하는 이제 또 대한제국 시기라고 봐야겠지. 한편 우편제도는 갑신정변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갑신정변 생각해보면은 그거 생각나죠. 우정총국 낙성식에 대신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갑신정변이 터졌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난리가 벌어졌으니 우편제도가 갑신정변 끝난 이후에 제대로 됐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을미개혁 때 돼서야 재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뭐 전차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교환수도 있다. 지금처럼 전화번호를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교환수가 선을 연결해줘야 서로 전화가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양복이 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뭐 서양식 음식이 들어오고, 서양의 건축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뭐 갑오개혁으로 간소화된 관복은 광무개혁 시기에 완전한 양복으로 바뀌었다. 이따가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음식도 뭐 커피, 홍차, 과자, 빵, 스테이크 같은 서양 음식이 들어왔고, 고종이 그렇게 커피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서양식 건축물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진을 보자면 옛날에 이런 관복을 입었겠지. 그리고 이게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으로 보낸 영선사를 찍은 사진이야.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관복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완전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지.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렇게 옷이 바뀐단 말이지. 옷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한복 이렇게 입었겠지만 나중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복을 계속 입는 사람도 있고 양복 입는 사람도 존재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경찰 복식도 이런 옷을 입고 있다가 서양식 복식으로 변화가 되고, 여성의 복식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 고종의 그 후비인 엄기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이런 한복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서양식 드레스도 입고 다닌다는 거지. 이것은 건축과 관련된 겁니다. 덕수궁, 석조전이지. 이게 대한제국 시기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1900년부터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지니까 나라가 망했어. 1910년 12월인가 11월인가 뭐 그때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이런 서양식 건축물도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옷을 입는 것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바뀌고, 건축물도 바뀌고, 서서히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심지어 전차도 타고 다니잖아. 기차도 타고.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변했느냐. 전기, 전차, 전신, 우편, 철도 등의 근대 문물이 수용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들어왔어. 그럼 밤에도 생활이 가능하잖아. 전기불 덕분에. 전차, 철도 이런 거는 시간관념이 바뀌지. 그 다음에 전신, 우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먼 곳에 소식을 빨리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전신은 진짜 빛의 속도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리와 공간 감각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안산과 서울이 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오고 가는데 꼬박 며칠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안산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관념이 변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구네 집에 간다 그러면은 몇 시에 올 거야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대충 한 7월쯤 한번 놀러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런데 특히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시간에 출발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바뀌어서 서서히 바뀌어서 야 내가 언제 한번 갈게 그러면 언제 올 건데? 내가 이번에 경성에서 출발하는 오전 7시 30분 기차를 타고 가면 부산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오후 7시 30분쯤에 네가 나를 마중에 나오면 돼. 그러면 그 정확한 시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 심지어 그때는 시계도 이제 슬슬 들어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옛날과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유럽 사람 이야기인데 이렇게 철도가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바꿨다는 거야. 철도가 공간을 살아있대잖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옛날 같으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리를 철도가 순식간에 오고 가고 하니까. 하이네라는 사람은 독일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 뭐 끽해봐야 뭐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랑 오고 가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철도로 인해서 바뀌어진 시간관념이나 공간관념이 매우 낯설었던 거지. 이 비슷한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느꼈겠지. 그 다음에 136, 137페이지 보면 해외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간도로 이주를 해. 우리 저번에 독도 간도 배울 때. 그리고 간도 옆에 이 바다에 가까운 이 지역을 연해주라고 부르는데 연해주로도 갔어. 근데 간도는 어쨌든 청나라가 통치하는 지역이었고 연해주는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어. 청나라는 간도에 이주 오는 사람들을 눈엣 가시로 여겼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가 워낙 빈 땅이어서 굉장히 환영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1865년에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온다. 얘네를 환영하고 곡식농사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이 이주해 오는 조선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연해주와 간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에 일찌감치 사람들이 이민을 갔던 지역이고 특이하게 대한제국 시대에 하와이로 이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거지. 아메리카. 공식적인 미주 이민은 하와이 농장주 협회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민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1903년 호놀룰루에 이민자가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7천여 명이 이르는 사람이 이민할 때 2년 사이에 7천 명이나 하와이에 가서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일부는 미국 본토로도 가고 이때부터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도 이 미국 지역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연해주나 간도 지역도 마찬가지지. 애국지사들이 국권 회복을 목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연해주 지역에도 해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을 해줬겠지. 그러면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은 가서 뭐 했느냐. 연해주나 간도는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간 거야.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생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